저자는 20대 첫 집을 산 후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이로써 부동산 투자에 눈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만 원대 월급으로는 종잣돈을 모으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매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당시 그의 통장에는 300만 원이 전부였고 입찰 보증금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후 경매에서도 대출 규제가 생기자 대출 없이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갭 투자를 시작했다. 10년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분양권 등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으며 현재 110억, 자산가치 50여 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저자는 퇴직 당시 이미 30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 자,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주인공은 바로 옆에 계신 분입니다. 네. 잭팟 씨라는 분인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죠? 네. 네, 사진 찍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저자 잭팟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39이시죠. 40 되기 전인데. 네, 이제 반년 좀 더 지나면 40으로 돌아가는데 생각도 못 해본 나이라서 아직은. 그죠. 네. 30대하고 40대는 좀 달라요. 그죠? 다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느낌이. 몸이 좀 약간 확실히 요즘에 옛날처럼 뭐 술을 이제 연속으로 못 먹겠고요. 그래요. 한 번 먹으면 하루 쉬어줘야 되고. 맞아요.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대만 해도 그냥 네. 청춘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데 이제 40대로 넘어가면 청춘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이제 아저씨로 들어갑니다. 슬프지만. 네. 네. 근데 이 모든 직장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꿈이 이제 자산가가 됐고 또 이제 이미 40이 되시기 전에 은퇴 준비도 마치고 오히려 이제는 나의 이런 경험들을 알려드리는 이 선한 영향력을 기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다니TV에서 우리 잭팟 씨님이 어떻게 직장인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 200만 원대 월급으로 어떻게 이렇게 100억대 자산가가 됐는지. 근데 여러분들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에이, 뭐 운이 좋았겠지. 뭐 특별한 뭐가 있었겠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엄청난 노력을 하셨겠죠. 그렇죠. 네. 끊임없는 그렇지 엄청난 않고서는 노력.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전략이 중요하죠. 근데 이거 무대뽀를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잭팟 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년에 거쳐서 할 걸 한 1, 2년으로 단축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래. 그 20대, 지금 이제 올해 39인데 20대 때 처음으로 산 아파트가 그 인생을 바꿔놓으셨다고 하는데 한 20대 때 집을 사기도 쉽지 않고 돈이 있어도 또 보통 살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 하셨어요? 사실 부동산은 지금 물론 제가 보면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어렸을 때는 주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주식을 되게 좋아했었고 많이 버셨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하는지도 알았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그 주식 투자 상담사, 그다음에 뭐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자산관리사, 재무설계사를 제가 다 땄어요. 그래요? 제가 그때 사범대학교 학생이라서 사실 이런 금융자격증은 굳이 없어도 될 상황이긴 했는데 주식이 워낙 좋았고 저는 그걸로 성공할 줄 알아서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그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잃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주식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결국 잃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잃다 보니까 점점 위험한 주식들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상장 폐지도 한 3-4번 당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은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넘어온 게 또 부동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20대 때 아파트를 사시게 된 거군요. 부동산하게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두 가지가 저한테 동시에 왔었어요. 복합적으로. 어머니가 저한테 새벽에 욕설 문자를 보냈고요. 왜요? 상장 폐지를 당한 그 내역서가 어머니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서울 자취집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90% 된 걸 보고서 욕을 하셨었고 그래서 주식 접어야겠다 생각한 거랑 복합적으로 제가 여행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하와이에 제가 여행사는 인솔자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와이에 제가 인솔 업무를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남 돈 버는 거에 관심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가이드분한테도 물어봤었죠. 그래서 얼마 버는지 물어봤고 그 금액 제가 그때 200만 원 못 벌 때였으니까 이 말을 했으면 해도 되는 모르겠지만 700만 원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이드분이. 근데 부대적으로 그러면은 한 달 월세 얼마 내시는지 물어봤는데 그게 400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딱 뭔가 머리에 뭔가 맞은 것처럼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선진국은 당연히 맞고 자본주의가 좀 더 발달할 곳인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본주의가 좀 더 성숙해서 가다 보면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 돈 번 거를 임대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때 한국 돌아와서 아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돈이 안 드는 네.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첫 집은 얼마나 들었어요? 제가 그때 그 4호선 미아사거리에 있는 옥탑방인데 약간 물탱크를 개조한 전세 2천만 원짜리 집을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번동 148이라는 약간 되게 고도 높은 노후빌라 촌이 있어요. 네. 한 1988년, 87년 이때 지은 것들인데 전용 면적 한 50제곱미터 이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1억 2천 정도 매매가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70%가 대출이 나왔기 네. 때문에 거의 기존에 있던 그 전세금을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서 그 집을 첫 집을 샀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매주마다 부동산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뭔가 부동산 할 때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뭔가 내가 이제 실천으로 옮기게 되면 이게 이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에서 기회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던 그 직장, 첫 직장이셨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이제 작년에 네네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됐는데 어때요? 회사 다니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회사원이 100이면 그래도 상위 1, 2%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회사 입장에선 나쁠 수도 있긴 한데요. 전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또 그렇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생각해 놓은 거는 제 플랜이 있었어요. 제가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네. 그렇고 플랜 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 차장이나 부장 정도 네. 회사에서 됐을 때가 제가 한 43살 정도 그때라면 이제는 그거를 회사를 그만두고 네. 진짜 인생 2막을 시작하자라고 생각한 게 있었고요. 부대적인 목표로는 43살에 임대주택 50개를 가지고 나오자 네. 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이뤘죠? 꿈은 지금은 이뤘죠. 네. 훨씬 더 빠르게 이뤘습니다. 한 4년 빠르게 이뤘네요. 4년 그러네요. 회사를 오히려 빨리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실직이 되면서 생각보다 빨리 더 목표까지 다가갔던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이 보면 네. 눈에 확 띄어요. 일단은 위에 이제 서브 카피가 300만 원으로 100억 자산을 이룬 부동산 소액 투자의 기술에서 네.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는데 정말 대출 없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가요?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말씀하실 텐데. 네. 그래서 아까 첫 집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미아동 258 지역이나 번동 148 지역이 뭉쳐져 있는 오페산 산 위에 있는 약간 되게 고도 높은 빌라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제 첫 집을 산 후에 부동산에 이제 매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계속 있다 보니까 진짜 그냥 소유권만 가져가라. 진짜 말 그대로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은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한 7천만 원짜리 반지하 네. 집을 사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대출을 받고 이제 월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내가 들어가는 돈은 없고 거의 없는. 또는 말 그대로 뭐 1억짜리 집을 사서 1억의 전세를 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실제로 제가 들어간 돈이 없고 그래서 첫 집을 산 이후로 그 동네만 네 채를 샀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서부터가 제 부동산의 시작점이긴 했었어요. 근데 네, 내 돈은 안 들어가지만 대출도 있고 전세 보증금이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 돈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부채죠. 네. 레버리지라고 하는 부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걸 알아도 네. 이제 은행 돈도 갚아야 되고 전세 보증금도 만약 전세 보증금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또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는데 다음 세입자가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다양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고민은 없었나요? 그게 뭐 제가 워낙 적극적인 사람? 네. 그걸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물론 되게 잘 보시진 못했었어요. 뭐 두 분이 같이 일하시는 집 장사긴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번 적도 있고 뭐 200만 원 번 적도 있고 근데 저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배웠던 거 특히 어머니한테 배웠던 거는 우리 집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대출을 얼마 빌렸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얼마다. 네. 이걸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뭔가 대출 플러스 금리로 따진 이자 그럼 내가 그 이자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를 벌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들보단 더 많이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집을 샀을 때도 제가 물론 그때도 뭐 경매로 산 집도 있고 한데요. 네.
경매로 감정가가 1억 이상 되는 걸 제가 경매로 5천만 원 낙찰받고 이랬기 때문에 설마 이 집이 감정가의 반으로 내가 산 금액인데 더 떨어질까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하락에 대한 부분은 생각 안 했었고요. 월세로 제가 만약에 뭐 보증금 1,000에 뭐 월 30을 받는다고 해도 그때 이자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았었기 때문에 실제 제가 은행에 내는 이자 해봤자 15만 원, 16만 원 정도였어요. 그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것만 감당할 수 있었고 오히려 나에게 난 들어간 돈이 없지만 15만 원씩은 매달 플러스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월급으로 200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네. 그 15만 원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200만 원도 안 되는 급여 소득자가 네. 이렇게 그래도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네 그쵸. 채를 구입한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이제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후부터는 제가 이제 아파트 샀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후부터는 딱. 그래서 일단 작은 한 발짝을 뛰는 거, 네, 네, 빅스텝을 하기 전에 작은 한 발짝을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네. 걸 봤어요. 그 부동산 상한판이라고 붙여놓은 네. 건데 10년 전부터 산 거를 이렇게 쭉 찍어서 붙여놨다고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볼 때 뿌듯해서 그런가요? 아, 그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성향인 건데 부모님이 약간 그 광고 업종을 일해서 네. 뭔가 저는 그래도 글씨체 뭐 이런 판 같은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이었고요. 네. 추가적으로 군대에서 제가 작전병이라고 하는 보직이었는데 그래요. 그 작전병의 업무가 사항판에다 뭘 쓰는 업무였어요. 맞아요. 네. 예, 사항판에 교육 훈련을 쓰고 사항판에 뭘 그려서 훈련을 만들고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뭔가 너무 익숙했어요. 익숙했고 또 제 어린 나이에 그렇게 집을 사다 보니까 네.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집이야라고 할 수 있는 집이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뿌듯했거든요. 정말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라도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서 매일 쳐다봤죠. 그리고 그 부동산 사항판 옆에 바로 뭐가 있냐면 서울 수도권 광역 철도 지도가 네. 있습니다. 그 철도 지도를 보면서 이제 제가 가질 수 없는 곳들, 네. 그 당시에 너무 돈이 없었으니까 가질 수 없는 곳들을 쳐다보면서 계속 그냥 부럽다. 언젠간 사고 싶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마인드셋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당시. 뭐 이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드림보드라고 네네네. 이미 이제 가진 거, 또 옆에 그 강역철도망은 이제 내가 네. 앞으로 가질 곳들, 아, 이제 꿈을 꾸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이제 네. 이미 이제 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진 네. 거죠. 꿈꾸면 또 생생하게 그리면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시크릿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누가 보면 되게 뚱딴지 같은 소리기도 하잖아요. 왜 네. 마음만 먹으면 우주가 알아서 도와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냥 제 스스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그러니까 목표를 잡는 게 그 목표가 허무할지라 하더라도 왜냐면 저는 회사 다닐 때 27, 8때도 제 주위 사람들한테 그 얘기 했었거든요. 네. 저는 뭐 100억 부자가 될 거다 이런 거 되게 허무해요. 왜냐면 월 200을 못 버는 회사원이 버는 돈은 없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들 믿진 않았죠. 근데 뭐 지금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문까지 나고 하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네. 미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쵸. 너무 허무맹랑하다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 근데 저는 제 이제 블로그를 들어오는 제 이웃분들한테나 제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자분한테도 그 얘기는 해요. 목표를 크게 잡았다가 실제 나중에 중간에서 안 되면 그래도 20억, 30억 남으면 그걸 평생 사시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목표를 아예 안 잡아놓고 그렇게 진행하시다 보면 2, 30억도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아, 네. 참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결국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우리 직파씨님의 그런 삶에 대한 태도 또 이런 마인드셋이 네. 결국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나이는 이제 39으로 아직 젊지만 네. 20대 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 투자 분야에서는 오히려 50대 후반인 저보다 훨씬 더 내공이 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네. 이번 윤 정부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는데 네네. 이제 5월 11일부터 이제 시행이 돼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의 이제 출구 전략을 이제 만들어 주긴 건 한데 아직 뭐 취득세나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제 건들지 않았는데 네네. 오랫동안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서울 부동산 추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네. 요즘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부동산 공약을 취득세 부분, 보유세 부분, 양도세 부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네. 취득세랑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그 지방세 법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세법이요. 법과 시행령은 굉장히 다른데요. 법은 이제 국회에서 찬반을 통해서 넘어가야 되지만 네. 민주당 쪽이 지금 이석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사실상 2024년 그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나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만약 공약 중에 법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취득세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양도세, 중과세율 유예 네. 원래는 2년이었죠. 네. 2년인데 이걸 1년으로 단축을 시킨 건데 이거는 그
소득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년 동안 우선 해놓은 거고, 네. 저는 물론 작년 10월 이제 추석 이후로 대출 규제, 뭐 LTV나 DSR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 고가 시장인 서초,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상위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 중위권 이하 지역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사실 한 10%에서 20% 정도는 다운된 곳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로 후에는 아무래도 중과세 유예를 해준 부분 때문에 좀 더 하락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자체는 3, 4년 아니면 경기시장 자체는 이제 2020년 3월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올랐고, 특히나 경기도는 2억짜리 아파트가 6억 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그런 집들이 한 20-30%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20-30% 되고, 만약에 2배 올랐으면 그 사람이 잘못 산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상대방,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이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이제 그 자기 물건들을 팔 때 이미 서울이나 경기도에 많이 오른 것들 중에서도 똘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걸 미리 판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6월 1일 전까지 팔면 이제 종부세까지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지금 아마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게 다 그런 물건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물건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다시 걷어들여서 상황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5월달 이제 10일날 시작됐으면 내년 5월 10일이 이제 종료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년 초쯤에 이제 다시 이걸 팔려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만약에 그때 또 약간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급매물을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대로 생각하자면 무주택자나 아니면 뭐 1가구의 갈아타기의 시점에서는 이만한 급매를 노리는 거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있다. 그리고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 심리가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닥일 때 사야지 라고 하면서 그 바닥을 기다리는데 다시 바닥이. 바닥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어때요?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바닥을 알 수 있던가요? 이게 바닥을 알기라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지방 8도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제 2016년부터 보통 2019년까지 하락장을 이어왔고, 2020년 돼서야 코로나 시작 이후에 전체 지방장이 다 떠버렸거든요. 거긴 되게 바닥을 알기가 사실 쉬웠었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다 관심사긴 하잖아요. 근데 또 복병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바닥을 알기는 쉽지는 않고, 정말 자기가 근데 뭐 무주택자임에도 주택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시점에서 급매를 노리는 게 가장 저가이지 않나,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 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또 이런 타이밍이 또 기회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는 다시 상승할 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더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계획되어 있던 재건축 시장도 스톱이 됐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제 뭐 인건비, 건축 자재비 뭐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공사 자체가 점점 이제 유예가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 자체는 이 최근에 그 광주 사건 때문에 공사 기간 자체를 이제 너무 빨리빨리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공급 자체가 이제 과거라고 하면 36개월로 딱딱딱 잡아놨지만 앞으로는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현재도 지금 공급량이 없는 상황에서 그 공급도 앞으로 길어질 거고, 특히나 경기도랑 서울시장 여기가 왜 떴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지방 8도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수도권 시장, 이렇게 3개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통계 중에 인구 1000명당 주택수라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경북 같은 도시라고 하면 1000명 중에 인구 1000명으로 따졌을 때는 주택 가구 수가 한 495개 이 정도 됩니다. 한 50% 좀 안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약간 선진국, 그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나 뭐 이런 프랑스나 이런 시장이 약간 평균값인데요. 경기가 380밖에 안 돼요. 되게 작죠. 우리가 따졌을 땐 경기도 가면 아파트 되게 많다, 물량이 되게 많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이 한 3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두 개 장이 왜 이렇게 떴냐라고 하면 철저하게 부족해서예요. 거의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인데, 그러니까 인구는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집 자체가 다른 도시보다 현격하게 적었고요.
또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 경기는 평균치긴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격히 줄어듭니다. 앞으로 3, 4년 동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막연하게 너무 길진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미국이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선진국의 금융시장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한국이 KB시세로 한 10% 정도가 상승을 했을 때 미국의 그 S&P 케이스 실러 지수가 19%가 상승을 했어요. 네. 미국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그 두 시장이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래요. 캐나다 뭐 이런 데 26%, 더 많이 올랐죠. 뉴질랜드 25% 이렇게 오. 평균치가 올랐기 때문에 개별로 따졌을 때는 정말 몇 배 오른 게 많을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호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전망을 한 게 올해 같은 경우 한 11%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도 작년에 17% 오른 게 바로 바닥을 치고 하락을 해서 뭐 몇 프로 깎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작년의 상승은 너무 과했다. 따인 부분 올해도 상승할 것이다. 다만 상승폭이 줄어든다에 대한 생각이지 급격하게 뭐 미국이랑 완전 별도의 시장을 걸어서 하락세를 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뭐 이제 이 글로벌하게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중 이제 절대적인 게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맞습니다.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봐도 항상 수요가 공급보다 이제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가격 하락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상향해 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재파신님의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런 거 투자 방법을 다 알고 해도 항상 이제 위험을 생각하잖아요. 워낙에 이제 큰 돈이 들어가고 또 대출이라는 또 전세 보증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할 때는 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알아도 선뜻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 좀 속상하긴 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책에도 그런 걸 쓰신 것 같아요. 네.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세 가지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좀 이제 저 같은 새가슴 또 부동산 초기 투자자한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세 가지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략. 사실 부동산에 있어서 약간 주식 같잖아요. 주식같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나온다? 생소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저는 제 투자 자체를 되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길게 가져갈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먹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전 사실 지금 제가 투자자는 당연히 맞지만 투자자보다 더 중요한 건 임대사업자가 전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제가 이제 뭐 그 주택을 공급하면서 이제 뭐 임차인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자산 물건이 막 한격하게 깎여서 내가 어려움을 처하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임대사업을 하는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짜놔서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짜놨냐면 상승기가 올해도 당연히 지금까지 상승기 아까 수도권 따졌을 때는 왔지만 그 전 상승기가 이제 2008년, 2007년까지도 굉장히 오래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저처럼 책을 내고 유명하게 이제 인터넷에 나와서 이제 홍보를 하고 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이 또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제가 골똘히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다 갭 투자로 소액으로 시작해가지고 자산을 벌긴 했지만 하락장 때 왜 그 주식에서 100에서 200 되는 건 100% 걸러야 되지만 200에서 100 되는 건 50%만 깎인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기하게도 그렇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하락장 때 말 그대로 내가 쌓은 거에서 10% 20% 아니면 20, 30%는 깎여도 실제 내가 벌었던 거를 다 깎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주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산을 한쪽에다 몰진 않았어요. 그래요. 서울과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제 자산이 한 60%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그 시장이 하락장을 탈 때 이 커플링 돼서 같이 떨어지는 데가 아니라 디커플링 돼가지고 여기는 상승할 거다. 그럼 결국엔 나는 투자자로서 이 두 개 썸값만 이 합만 플러스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방에도 제 물건이 한 40%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좀 나눈 거예요. 네, 지역을 분산시켜서 리스크를 좀 나눈 거고요.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뭐 아파트만, 뭐 빌라만, 뭐만 이게 아니라 저는 투자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 종류별로도 포트폴리오에 나눠놨습니다. 상품도 상품별로. 그러니까 약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지방 사이클, 서울 사이클이 다른 것처럼 어떤 투자 물건의 사이클도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한 40% 정도 가지고 있고요. 제 자산을 봤을 때. 네. 그 다음에 서울 오피스텔을 또한 2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도 강남 오피스텔도 한 5, 6개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오피스텔 부분, 나머지가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 20%, 네. 서울, 인천, 노후빌라. 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본 노후빌라가 한 20%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이제 세 가지: 지역, 네. 그다음에 상품, 상품. 또 하나는 뭐죠? 하나는 이 물건의 세팅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세팅. 처음엔 전세 갭 투자,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내 돈은 조금만 넣어놓고 전세를 껴서 결국엔 그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시세 하락장이 되면 내가 번 거 같지만 막상 다 깎이고 또 번 거 같지만 양도세가 내고 나면 번 게 없고 네. 이러니까 사업자로서 현금 순환이 딱 막혀버리면 결국 그 사업은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한 2년 전부터 세입자를 월세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금 순환을 하기 위해서 그 제가 서울이나 뭐 경기도 쪽에 전세를 줬던 물건들이 한 4년 전에 뭐 말 그대로 한 2억의 전세를 줬다라면 네. 지금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3억에서 3억 5천 이렇게 오른 건 되게 기본적인 현상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통 투자라면 그 1억을 또 다시 땡겨서 또 투자를 하는 것도 많긴 많지만 저는 리스크를 생각해서 그렇군요. 그렇게 현금을 다 받는 것보다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금액만 월세로 전환을 시켜서, 그러니까 준전세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렇게 월세를 조금 밝혀서 보통 3천만 원 정도가 10만 원의 네. 시세가 이어지거든요. 그럼 1억 5천이라고 하면 50만 원의 월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좋은 거 배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거는 초보자든 실력자든 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역을 적절하게 커플링, 딥커플링 지역으로 나누고, 또 상품도 어떤 거는 상승기에 또 하락하고 있고 네. 하락기에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분류를 좀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자본 투자를 하느냐, 현금 흐름을 만드느냐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들은 전세 보증금 오르는 걸 빼서 또 재투자, 대투자해서 네. 막 수를 늘려가다가 네. 한 번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걸 위험합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이제 현금 네. 흐름을 적절하게 좀 안전하게 만들어 가시네요. 네네. 굉장히 공격적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현실적으로 잘하게 하시네요. 네, 저는 남들이 봤을 때 이런 책을 보면 아 진짜 얘는 공격적인 성향이 워낙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다 싶은데 나름 A형이고 그러시네요. 상처 많이 받고 악플은 쓰지 마세요. 그래서 되게 저는 보수적인 투자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